예, 3학년 역사 수업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좀 열심히 들어주고요. 저희 시험 일정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역사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가 90%입니다. 지필평가 90%라는 점 잘 기억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노트와 펜, 교과서 전부 다 챙기고요. 노트 필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트 필기 열심히 적어가면서 수업 들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2시 반까지 3학년 9반 교실로 와서 수업을 들어주며 잘 모르겠는 부분을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승만 시대의 경제입니다. 예, 묶어서 이승만 시대의 경제라고 하였지만요. 이승만 시대의 경제는요. 해방 이후의 경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전부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박정희 시대의 경제입니다. 박정희 시대는요. 장면 내각 때의 경제개발 5개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중에서 볼 것은 1차, 2차, 3차의 내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두환 시대의 경제입니다. 전두환 시대 때는요, 프라 협약이 맺어진 이후에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3저 호황을 만끽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였던 시대입니다.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현대의 경제 상황, IMF라든지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끼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92부터 95페이지까지 있지만 큰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세세한 부분 조금씩 다루면서 굵은 부분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시대의 경제정책인데요. 이승만 시대의 경제정책 6.25 전쟁 이전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는요. 친일 지주를 우리 미 군정기에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이 미 군정기의 친일 지주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공장의 사장들은요. 미 군정기에 원조되어 온 모든 가공품들을 본인들이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구조가 됩니다. 미국에서 옥수수를 보내주면요. 그 옥수수를 말려서 오고요.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옥수수 전분을 팔게 되는 이런 자본가들이 공장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친일파를 전부 다 죽였고요. 국가 경제로 모든 재산을 환수하기 시작해서 사유재산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남한은 빈익빈 부익부가 시작되었으며 북한 같은 경우는요. 다같이 못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6.25 전쟁 직후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북한, 남한 어떻게 되었냐? 전부 다 시설이 폭파되었습니다.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요. 원래도 발전소나 공장 같은 부분이 적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중국 침략을 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때 북한에는요.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는 군수 공장을 다수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북한 쪽에 공장이 많았었고요. 남쪽에서도 이걸 유통하기 위해 철도 같은 것을 많이 건설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파괴됐어요. 자,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민국보다 못사는 국가였어요. 세계에서도 손꼽는 꼴찌에서 2등의 빈민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쌍한 우리나라가 되어서 불쌍한 대한민국을 전세계 각국에서는요. 에티오피아 같은 곳에서도 원조 물품을 보내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원조 물품을 굉장히 많이 보내줘요. 무상으로 공짜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기부해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남아도는 물품을 기증해 주었는데 남아도는 거 대표적으로 밀가루, 사탕수수, 면화 이 세 가지였어요. 밀가루, 사탕수수 설탕입니다. 면화, 면이에요. 하얀색 면입니다. 때문에 세 가지 모두 하얀색이어서 삼백산업이라 불려요.
밀가루, 설탕, 면화의 300산업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 밀이 들어오면은 가루로 내는 제분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사탕수수가 들어오면 설탕으로 만드는 제당 산업, 그리고 면화가 들어오면은 이걸 면으로 짜는 면 방직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요, 근데 설탕을 가지고 뭔가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밀가루로 빵 만들겠죠? 빵을 만들어서 어디에 수출한다. 그건 조금 힘들어요. 그냥 밀가루 자체를 판매하는 거지. 결국 밀가루나 설탕, 그리고 면 또한요,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진 않아요. 화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오로지 노동력만 필요해요. 세 가지 다 노동력 집약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소비재 중심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진 않아요. 그래도 다양한 국가에서 원조가 와서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 있었던 빈민국인 대한민국은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원조 물품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밀가루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쌀을 안 먹어도 되죠. 그렇다면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쌀을 팔려고 그럽니다. 근데 쌀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밀가루가 팔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다 밀가루를 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쌀도 덩달아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게 팔지 않으면은 안 팔리니까. 이제 농산물의 가치는요, 전부 다 하락하게 됩니다. 밀을 키워도 미국의 밀이 훨씬 더 싸니까, 공짜로 들어온 밀이잖아요. 공짜 밀보다 싼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밀을 키울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농가들이 많이 몰락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무상 원조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본인과 친한 자본가, 친일 공장주들에게요, 밀가루의 원료인 밀, 그리고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그리고 면의 원료인 면화를 공짜로 공장주들에게 주고, 그 공장주들이 이것을 가공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료비가 안 드는 거예요. 원재료비가 안 들고 특정 기업한테 이걸 몰아주게 되는 거죠. CJ 제일제당 같은 게 대표적이었어요. 현재 삼성의 전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대기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옆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지 실질적으로 모든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러던 이승만 경제, 결국에는 1959년에 굉장히 타격을 가져오는데요. 미국이 경제 불황에 따라서 한국한테 이제 공짜로 안 준다 그래요. 밀가루, 사탕수수, 면화, 원료비가 안 들었는데 이제 원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원료비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옆에서 콩고물을 먹던 기업가들도 이승만한테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여론은 더 악화되죠. 왜냐? 실업자가 증가하고 먹고 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어마무시하게 증대됩니다. 여태까지 못 살던 나라에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못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밥도 굶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 이승만의 비판이 계속 커져갈 즈음에 4.19 혁명이 터졌고요. 4.19 혁명이 터지고 난 뒤에 장면 내각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여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 개자 잘못된 거예요. 여의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의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요. 박정희의 경제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왜 박정희의 경제정책으로 이어지느냐? 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요. 실행되기도 전에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어요. 그 5.16 군사정변의 결과 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에 의해 시행됐고요. 1961년 통화개혁을 시작으로 인해서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67년 직전인 66년까지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기반이 너무 없다라고 해요. 석탄발전소 그리고 에너지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킵니다.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또 전봇대를 어마무시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박정희의 계획이었어요. 1960년대엔 저희가 아예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기초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무엇이 있었냐?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폭발적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또한 62년부터 67년 사이에는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을 통해서 5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고요. 또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돈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이었죠. 거기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부, 간호사 파견 등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직접 시도합니다. 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박정희는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통해 자본을 마련했고, 이 자본으로 전력 발전소를 만들어냈어요. 이 만든 걸 토대로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는데 1967년부터 1971년까지입니다. 저희가 받은 돈으로 박정희가 한 것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경제가 먼저다, 배가 불러야 된다 라고 하며 마산 수출 지역 조성을 하기 시작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 운송업의 발달을 꾀했고요. 마산, 부산, 거기에다가 거제, 울산 이 네 곳을 잇는 하나의 무역 벨트를 조성해서 서울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부산으로 내려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수출하는 형식으로서 경제를 발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환경 파괴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산림 녹화 작업을 실행하고요. 식목일을 제정하게 돼요. 맨 마지막으로 기계공업과 건설업을 지원하는데 건설업을 지원한 이유는요. 우리가 베트남 파병을 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진지 구축을 위해서 건설 기술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건설업 결국 중동에다가요. 건설업자를 파견하는데 그게 바로 3차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3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인 1972년부터 76년 사이에는요. 1차 석유 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석유값이 급등하는 시대입니다. 중동에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때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박정희는 중동과 우리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차원에서 중동 건설업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전개시켜서요. 모두 다 근면하고 자주하고 협동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여러분들 모두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노동시간이 최고조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공업 노선을 아예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가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가발 공장 바느질로 머리카락을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기술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보다는 노동력이 중요시됩니다. 근데 그 노동력을 중시되는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경공업이 아니라 화학기술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공업을 발달시켜서 석유를 들여오면 석유를 다시 정제해서 가솔린으로 나누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걸러내서 석유를 정제하는 산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의미하기 시작하죠. 자,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은 경제발달의 원천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광주 간호사 파견을 통한 외화 습득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통한 전쟁 이익 확보, 한일협정을 통한 일본의 차관 합병 모든 것은요. 다른 외국으로부터 국민들을 팔아 벌어온 외화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의 달러와 우리나라의 가치는 그만큼 차이가 컸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000원이 막 돌아다녔으면요. 그 1,000원으로요. 미국에 가서 초콜릿 하나 못 사 먹어요. 미국에서는요. 그
우리나라 돈 1,000원이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낙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화인 달러가 필요했고요. 예,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런 방법을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은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 불을 한 곳에다가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83 조치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83 조치, 대기업들에게요. 대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껏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모든 사채를 아예 사채에서 금리 인상 자체를 안 하게 해요. 그리고 금리는 더 떨어지게, 우리 갚아야 될 돈이 조금 더 낮아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을 왕창 지원합니다. 대기업만 커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7 조치에서는 석유 요금을 인상시켜서요. 예, 조금 더 대기업이 유용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은 석유 요금이 비싸면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석유 요금에 대해서 국가가 대기업한테만 지원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죽어나가는 거죠. 하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죽는 만큼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커갈 수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이제 수입의 자유화를 추진해서요.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고요. 부가가치세를 실시해서 본인들의 세금을 조금 더 확충합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경제 위기로서는요.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이 석유 파동은요. 중동에 건설 기술자를 파견하면서 해결했지만 1979년 석유 파동은 해결을 하지 못했으며 박정희는 경제 불안 속에서 암살당하며 박정희 시대를 끝맺. 자, 전두환 시대의 경제정책 다시 살펴볼게요. 전두환 경제는요.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박정희가 죽기 진전까지 4차 경제개발 5개년이 진행됐는데 그거는 뭐 큰 뿌리가 없고요. 그냥 여태까지의 연장선이었어요. 근데 5차부터는요. 새롭게 경제개발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전두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산업 합리화 정책을 단행합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요. 대기업에 같은 경우 세금을 아예 감면해주는 조세 감면 규제법을 제정해줍니다. 부실 기업이라는 거 중소기업이고요. 약한 기업을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더욱더 발전시키는 중화학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진행됩니다. 개방화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수출 수입을 좀 더 발전시켰어요. 근데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망하니까 부자는 어마무시하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했고요. 나중에는요. 이것이 세계 경제 발전으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영향이지 전두환이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두환 때 대기업 위주로 쭉쭉 발전했던 이 경제정책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나중에 IMF라는 걸 맞이해요. 현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요. 먼저 김영삼 정부 때예요. 김영삼은요. 금융실명제를 실행해요.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실행한 이유 간단합니다. 노태우 때 비리가 너무 많아서였어요.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 때요. 다양한 거의 4천억 규모의 국가 세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정청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부동산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부동산 실명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국영기업의 민관화라는 걸 추진하는데요. 원래는 국가가 주요 산업을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크게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걸 민간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게 되고 김영삼 기간 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에 큰 문제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IMF를 초래한 거예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왜 IMF를 초래하였는가 살펴보면요. 대기업 열심히 기업이 컸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무슨 최고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최고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거기에 다 고용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망해요. 그러면 국민 절반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국제 경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요. 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요. 이런 부분에서 파탄을 가져오게 되고요. 예, 무리한 개방 정책의 실패 결과는요. 일본의 차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본의 차관을 많이 받았던 것이 나중에 일본이 이것을 회수해 가면서 일본이 자신들의 돈 엔화를 회수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그 돈을 메꾸지 못해 망하게 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겁니다. IMF가 발생되고 나자 국민들은 모두 다 어려워졌고요. 김대중 정부는 IMF 직후에 들어서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에게 호소하죠. 금을 모으자. 금을 모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왜 금을 모으냐? 우리나라 돈은요. 또다시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치가 있는 금을 모아서 달러를 사오자라는 겁니다. 또한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것 좀 아껴 쓰자라고 하며 IMF를 극복하게 되죠. 여기에 맨 마지막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노력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뒷면에서는요.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실행했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며 실업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자를 떠안은 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고요. 노무현 정부는 이대로는 우리나라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반도체 중심의 산업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사업을 활동해서 이제 확장시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이걸 다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되고 국내 물가가 상승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버스비가 3배가 됐어요. 원래는 300원이었던 게 갑자기 900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확확 올랐던 때도 이때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대강 산업을 추진하였고요. 대운하 건설과 무역 수출 발달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었고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때 G20 정상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북한의 발달과 통일 노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도와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두 가지 짧게 할 것이니까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